이혼 후 무너지는 남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 아이의 모든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민호를 키우던 나의 젊은 시절은 그 말의 증명이었다.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이었기에 더 값지고 귀하다고 여겼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아이는 조용했고 배우는 걸 좋아했고 말썽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아이를 키우며 나는 늘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민호는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확신이 내 삶의 기둥이었다. 민호는 늘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시험이면 시험, 성격이면 성격, 부모가 흠잡을 데 없는 아이로 자라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참 복 받았어요. 저렇게 속 편한 아들이 어딨어요. 하지만 나는 몰랐다. 속이 편하다는 건 어쩌면 그 아이에게 자기 의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음을 나는 기뻤다. 아이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마치 내 성공인 양 느껴졌다. 그래서였을까? 학원도 과외도 학교도 언제나 내가 정해준 길로 보냈다. 민호는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제시하는 모든 길을 고분고분 따라오던 아이. 그때 나는 그것이 효도라고 믿었다. 아이는 내가 그어놓은 내일 위해서 군말 없이 달려갔다. 그리고 결국 내 자랑이 되어주었다. 대기업 입사. 언제 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으스대며 살았는지 나는 이제야 부끄럽게 기억한다. 민호는 그렇게 내가 만든 완벽한 아들이 되어 내 삶을 빛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 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선택의 무게가 훗날 그 아이를 얼마나 짓눌러 어떤 파국으로 이끌게 될지 이때의 나는 전혀 모른 채 살아갔다. 내가 만든 완벽함의 그림자는 너무 길고 너무 어두워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을 가려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아이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모든 균열의 시작은 사실 아주 작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작은 금이라도 오래된 벽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건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결혼이라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다르게 해석했다. 나는 결혼이야말로 긴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 그리고 부모의 마지막 숙제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아들의 결혼에 매달렸다. 결혼만 잘하면 나의 모든 고생이 완성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내 인생보다 더 강하게 붙들고 있던 마지막 환상이었을 뿐이었다. 민호가 30을 넘기고 35을 지나고 40이 되었을 때쯤 나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이의 앞날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을, 제자리를 찾아주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내가 늙어가는 동안 아들이 혼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 그 두 감정이 내 속에서 뒤섞여 나는 아들의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들의 조건을 만족할 만한 여자만 찾았다.
내 눈으로 보기에 가정 환경도 좋고 교양 있고 배경도 탄탄한 여자가 내 아들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속의 자리를 만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자주 되뇌었다. 민호야,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여자다. 너 정도면 이 정도는 만나야지. 하지만 정작 만남은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갔다. 여자들이 아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아들의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다고 들어온 말들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사람 인연은 때가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그때는 생각보다 훨씬 길게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눈을 뜨면 아들은 어느새 40을 넘기고 있었고 단 한 번도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기색을 보인 적도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일이 바쁘다 해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젠가 어디에선가 부딪히기 마련인데도 민호에게는 그 부딪힘조차 없었다. 그때의 나는 그저 아들의 연애운이 없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착한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온 결과였을지도.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나는 마음속으로 조건을 따지는 일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래, 아들을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 사람을 조건으로 재단하는 것이 이제는 의미 없다고 느껴졌다. 내가 늙어가는 만큼 아들도 늙어가고 있었으니까 그 즈음이었다. 민호가 한 여자를 데려온 건 처음 본 그 여자 서정. 웃을 때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습관. 단정한 얼굴에 어쩐지 자신감과 불안이 동시에 비치는 눈빛. 아들의 손을 붙잡고 조심스레 들어오던 그 모습은 나를 잠시 혼란스럽게 했다. 내 기준에 완벽하진 않았고 내 기대와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여자보다 민호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아들 표정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평생 고집하던 기준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 끝에 민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준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더 이상 나의 기준을 들이밀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결혼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제 와 말하지만 나는 그 결혼식 날 서정에게 미묘한 불안함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 마치 오래된 방 안에 쌓인 먼지가 빛을 받을 때만 잠시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흐릿한 어둠.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어둠이 우리 가족 안으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스며들고 있었음을. 그 어둠은 처음에는 아주 작았다.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았고 나는 그 어둠을 보면서도 그저 내 기분 탓이라 여기며 가볍게 넘겼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 아주 작은 이질감, 대수롭지 않은 불편함, 무시하면 사라질 것 같은 느낌들. 나는 그 모든 신호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시는 결국 내 아들의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부서뜨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손주가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다. 그러나 행복이란 겉모습이 만들어내는 거울일 뿐, 그 안에 어떤 균열이 있는지는 함께 살아보아야 보이는 법. 나는 몰랐다. 우리 가족 안에서 아들의 인생을 서서히 갉아먹는 균열이 이미 깊게 번지고 있다는 것을. 그 균열은 돈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지는 돈이었다. 민호는 출장을 다니며 고생한 만큼 인정받고 있었고 월급도 넉넉했다. 그 넉넉함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서정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 돈은 사라졌다. 하지만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고 나도 몰랐다. 하루하루 서정의 친정으로 흘러가는 돈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와 돌아보면 그때 이미 우리 가족의 미래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신뢰였지만 가장 나중에 무너진 건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책임을 아들은 나에게 돌릴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가정이라는 건 결혼식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끝난 그 순간부터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처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그 처음의 조짐들은 언제나 사소하다. 말의 톤, 표정의 방향, 집안에 놓인 물건들의 미세한 순서, 한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이유. 나는 처음엔 그 작은 변화들이 그저 신혼의 흔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겠는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나는 내 생각을 밀어붙였고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그들의 모습을 해석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보면 서서히 선명해진다. 서정은 처음엔 다정하고 조심스럽고 민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하지만 신혼의 설렘으로 보이던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기대가 아니라 의존에 가까웠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니라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그때 그 사실을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느꼈지만 굳이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아들의 결혼 선택이 잘못됐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건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며느리의 친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 처음엔 단순한 집안 사정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려움은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일상을 잠식하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서정의 집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쉬고 있었던 것인지,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 집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유지되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역할을 민호가 맡게 되었다. 아들은 처음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아 했다. 민호에게 결혼은 평생 꿈꿔온 안정의 상징이었고, 오랜 시간 외로이 살아온 인생에 따뜻한 불빛 하나가 켜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 불빛을 잃고 싶지 않아서 아들은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일부러 보지 않은 채 살았다. 그 어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어둠 속으로 본인의 월급이 조금씩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들은 깨닫지 못했다. 민호의 직장은 해외 출장이 잦았다. 그 말은 곧 가정의 대부분을 아내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였다. 아들은 집안일에 어두웠고 금전 관리에도 무심했다. 늘 엄마인 내가 챙겨주던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수입을 계산하고 지출을 조절하는 일이 그 아이에겐 낯설고 먼 일이었다. 나는 몰랐다. 그 익숙한 무지가 훗날 모든 것을 무너뜨릴 단초가 될 줄. 며느리는 민호가 출장 나간 동안 서서히 조금씩 가게의 무게를 자신의 친정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해서, 당장 한 번만, 형제들이 어려워서, 그런 명목이었을 것이다. 나는 서정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하다. 한 번은 곧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결국 습관이 된다. 습관은 무서운 것이다. 죄책감 없이 반복할 수 있는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보지 못한다. 돈은 그렇게 사라졌다. 아들의 월급이 친정으로 흘러들어가는 동안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출장지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을 것이다. 출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된 일이다. 언어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혼자 부딪혀야 하는 일투성이. 민호는 늘 피곤한 얼굴로 귀국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단순히 일이 많아서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들의 지침은 일 때문이 아니었다. 지켜지지 않는 믿음, 모르고 있던 진실, 사라지는 돈과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의 틈, 그 모든 것들이 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무게를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민호야, 너는 잘하고 있어. 엄마 말만 잘 들으면 평생 크게 걱정할 일 없을 거야. 그 말은 그 아이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증명하기 위해 붙잡고 있던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 문장이
아들의 인생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나는 몰랐다. 아들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열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더 잘해야 한다고 나무라는 부모의 습관처럼 그 균열의 의미를 애써 무시했다. 며느리도 내 아들도 그들이 만들어가는 결혼 생활도 어딘가 어긋난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나는 그 어긋남을 굳이 맞추려 하지 않았다. 내가 가진 자존심이,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나를 무지한 노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지는 머지않아 폭발적인 파국의 기폭제가 된다. 그 파국은 돈과 신뢰가 무너지는 시절에 시작됐지만 진짜 폭발은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된다. 아들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그 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품었던 분노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올 때 그날이 오기까지 아직 면막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날의 그림자는 이때 이미 우리 가족 전체를 덮기 시작하고 있었다. 돈이라는 것은 그 존재보다 흐르는 방향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는 평생을 벌고 모아 원룸 건물을 갖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안다. 돈은 정직하게 쌓이지 않고 언제나 이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사라질 때에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문제는 그 흔적을 보려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호는 출장과 복귀를 반복했으며 서정은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다. 나는 종종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가져다 주곤 했다. 서정은 늘 정중히 나를 맞이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진 않았지만 형식적이라도 예의를 갖춘 태도였다. 그 예의가 어딘가 마음에 걸렸다. 속을 보여주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러나 나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시작부터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그 미세한 이물감을 애써 지웠다. 하지만 어둠은 지우지면 지울수록 더 또렷하게 남는다. 처음에 이상한 조짐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됐다. 아들이 어느 날 이삿돈이 모자란다고 찾아왔을 때였다. 그때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민호의 월급이라면 이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야 했다. 그 아이는 나보다 더 큰 돈을 벌고 있었고 나는 오히려 아들이 나 몰래 목돈을 모아두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돈이 없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가장 현실에 가까웠던 질문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혹시 며느리가? 그 질문은 내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 후 며칠 뒤 아들 민호는 출장지에서 돌아와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그 아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로가 아니라 마음에 무게가 묻어 있었다. 아들은 무언가를 혼자 견디고 있었다. 그 무게를 어떤 감정도 아닌
숫자가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민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결혼 이후 가정 경제를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며느리가 그 일을 잘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 뒤에는 민호 스스로가 금전 관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맡기면 적어도 책임은 내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 미묘한 마음이 아들의 현실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그때까지 아들도 몰랐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아내의 지출 기록을 보게 된다. 나는 그 장면을 아들의 입을 통해 듣는 순간 온몸이 소름 돋았다. 서정의 계좌에서는 정기적이면서도 점점 증가하는 금액이 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들이 모르는 곳. 하지만 서정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곳. 친정. 처음엔 작은 금액. 그 다음엔 생활비 단위. 그 다음엔 몇 달 월급과 맞먹는 큰돈. 가난한 집안이라는 말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가난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타인의 도움으로 유지하는 구조라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이해했다. 돈이 사라지는 이유는 너무 단순했고 너무 명확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단순함이 우리 가족의 신뢰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민호는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묻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진짜 배신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민호가 알아낸 사실은 겨우 겉면이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다. 아들의 월급뿐 아니라 서정 자신의 만기 적금마저 친정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 한 가정이 아닌 두 가정의 생계를 떠안은 셈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숨이 잠시 막혔다. 왜냐하면 서정은 그동안 나에게 한 번도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의 얼굴에서도 그런 기색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이 사라질 만큼 절벽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삶인데도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였다. 그 가식적인 평온이 더 큰 어둠이었다. 민호는 서정의 친정을 이해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해라는 이름의 노력은 금세 지쳐버렸고 그 지침 속에서 남은 감정은 낙담과 불신뿐이었다. 믿음이라는 기둥은 한 번 부러지면 그 자리에 다시 무엇을 세워도 전처럼 단단할 수 없다. 그 무너짐을 아들 얼굴에서 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결혼은 결국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하지만 그때 나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아들의 상처를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서정에게 분노했고 아들에게 이혼을 부추겼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결정을 아들이 훗날 나를 향한 증오의 이유로 삼게 될 줄은. 내가 바랐던 건 아들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대신 내 감정대로
아들의 삶에 칼을 들이밀었다. 나는 아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은 내 자존심과 내 기준이 그 아이의 선택을 덮어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파국은 되돌릴 수 없이 가속되기 시작했다. 믿음은 사라졌고, 돈도 사라졌고, 가정도 흔들리고, 남은 것은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노뿐이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으로 변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된다. 그 폭풍의 중심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하지만 서늘한 기운이 이미 내 등을 스치고 있었다. 어떤 가정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다. 그 금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찮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금이 간 벽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무너진다. 우리 가족도 그랬다. 서정의 친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 입을 통해 처음 들은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가정은 마치 누군가의 돈이 흘러들어오기를 당연하게 기다리는 구조였다. 벌지 않고 애쓰지 않고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하루를 이어가는 삶.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단순히 사정이 어려운 집 정도로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민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 집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만 움직이는 집이라는 걸 알아채게 되었다. 그 누군가가 지금은 내 아들이었다. 민호는 처음엔 그 사실을 부끄럽게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못난 것이 아닌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혼자 속으로 되뇌며 자책하는 흔적이 그 아이 얼굴 곳곳에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았다. 그건 민호의 잘못이 아니었다. 민호는 결혼을 믿었을 뿐이다. 사랑을 믿었을 뿐이고 아내를 믿었을 뿐이다. 믿음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파괴한다. 그날 이후 아들은 자주 멍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곤 했다. 그 눈빛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의심하는 것도 아닌 그저 내가 어디서 잘못되기 시작했을까 하는 끝없는 혼란에 빠진 눈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 민호의 삶은 내가 만든 길 위에서 늘 순탄하게 흘러가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현실은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운전하려 했던 순간 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서정의 친정에 보내진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었다. 온 가족의 삶을 떠안은 무게였다. 돈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정확한 액수는 아들도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말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 금액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떠들썩한 울부짖음보다 더 큰 고통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과 설마라는 마음이 뒤섞이며 온몸의 감정이 흔들렸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서정이라는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하나는 아들 앞에서의 부드러운 아내, 다른 하나는 친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같은 얼굴. 그 두 얼굴을 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무지를 누구보다 처절하게 책임지게 될 사람 역시 민호였다. 불신은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틈은 두렵고 아픈 진실을 본 순간 갑자기 거대한 균열이 된다. 민호는 그 진실의 한 귀퉁이를 손으로 만져본 순간 이미 모든 걸 잃고 있었다. 서정은 왜 그러는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으려 한 것일까? 말할 수 없었던 것일까? 나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이 느끼기에 그 침묵은 해명도 설명도 후회도 아닌 너는 몰라도 되는 일이라는 냉담함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커다란 배신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무관심, 아무 말 하지 않는 태도, 너무 담담한 표정에서 온다. 서정의 표정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아들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자신이 믿음의 우물에서 혼자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말수가 줄어들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손주를 바라볼 때조차 어딘가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눈앞의 현실이 자신의 삶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의 눈. 그 무너짐을 나는 지켜보아야 했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그때 아들 편에 서고 싶었다. 아들이 받은 상처를 누군가 대신 갚아주고 싶었다. 내가 대신 화를 내주고, 대신 판단해주고, 대신 해결해주고 싶었다. 그건 어쩌면 평생 동안 그 아이에게 해왔던 방식이기도 했다. 아이의 선택을 늘 내가 대신 해주고, 그 아이의 감정도 내가 대신 읽어주고, 아들이 넘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길을 깔아주는 산. 그리고 이번에도 나는 그 방식대로 움직였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는 서정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잘못한 것은 서정이고, 상처받은 것은 아들이고, 대가는 서정이 치러야 한다고 나는 믿었다. 그 믿음은 곧 엄청난 착각으로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서정과 아들의 관계는 이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무너짐이라는 더 깊고 더 뿌리 깊은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 무너진 신뢰는 언젠가 반드시 한쪽의 폭발로 이어진다. 아니, 폭발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미쳐버린다. 그리고 민호는 폭발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 폭발은 곧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집어삼켜버린다. 그러나 그 결정이 아들 인생의 구원일 거라 믿었던 나는 결국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 아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서정 때문이 아니라
평생 누군가의 선택에 맞춰 살아온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은 아들이 나에게 던진 단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날이 오기 전 우리 가족은 아직 더 많은 어둠을 지나가야 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입에서 처음 나올 때 그 자체로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일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사람은 정말 끝까지 가기 전에는 그 말을 꺼내지 않는다.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그 단어는 흔들리는 다리가 아니라 부서지는 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민호의 입에서도 그 단어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아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고 그 다음엔 괜찮은 척했고 그 다음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분노를 꺼내보았다. 하지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보다 분노를 참아내는 사람의 얼굴이 더 많이 무너진다는 걸 나는 아들의 얼굴에서 보았다. 그날 아들은 정말 오랜만에 나를 찾아왔다.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앉았다. 아들이 입술을 깨물며 손등을 감싸쥐던 그 모습 속에는 그동안 쌓인 억압과 설명할 길 없는 상실이 엉켜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마치 내 인생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이 이제 힘을 잃은 듯한 허무함이었다.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 눈 안에서 이미 결혼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민호는 사람을 탓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한 사람의 표정이었고 평생 착한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켜온 사람의 눈이었다. 그 순한 눈빛 속에서 이번만큼은 나조차 도울 수 없는 상처의 깊이를 보았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어릴 때 넘어졌을 때 무릎을 부어오른 아이를 끌어안던 그 감정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 단호한 마음이 나를 움직였다. 서정의 친정, 사라진 돈들, 거짓된 신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들 삶에서 잘라내야 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아들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확신이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게 나의 역할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으니까. 하지만 그 역할은 이미 때가 지난 옷이었다. 더 입으면 더 뜯어지는 옷, 어울리지 않는 체형에 억지로 맞춰 입은 옷. 나는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아들의 삶에 다시 개입했고 그 개입은 곧 파국을 초래한다. 서정과 대면하는 일은 없었다. 대면하지 않아도 될 입은 충분히 존재했다.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서정은 나를 의식하고 있었고 나 역시 그녀를 내 마음속에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적대감이라는 것은 말이 없어도 전해진다. 표정과 손짓, 지나가는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종류의 진동이다. 서정은
민호를 잃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민호 또한 서정을 미워함과 동시에 어디선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이 만든 선택과 사랑이 만든 선택은 절대 같은 방향을 가질 수 없다. 서정의 선택은 가난의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고 민호의 선택은 사랑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방향이 한 지점에서 만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간극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종류의 거리였다. 나는 그 거리의 끝에서 아들을 잡아당겼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게 나의 결론이었고 그 결론은 아들 인생에 대한 내 마지막 통제였다. 아들은 내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이 동의인지 포기인지 나는 분간할 수 없었다. 이혼 준비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마치 누군가의 장례를 준비하듯 신중하고 무겁고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과정 내내 민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점점 더 말라갔다. 점점 더 그림자처럼 보였다. 마치 이혼이라는 사건이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지워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건가 하는 황망함. 그리고 그 감정은 이혼 협의 중 단 한순간 폭발했다. 그 폭발은 서정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폭발을 나는 아직 겪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뼈로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의 심장은 그때 이미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불신은 부부 사이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균열로 번진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부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동시에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마치 빈집 같은 사람이 되었다. 어떤 불빛도 켜지지 않는 집 가구만 놓여 있고 사람의 체온이 사라진 방 같은 얼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너진 건 부부의 신뢰만이 아니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신뢰도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나는 그 균열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내 아들이 나를 의심할 리 없다. 내가 평생 키워온 아이인데, 내가 만든 길 위에서 살아온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를 향해 등을 돌릴 리 없다고 나는 믿어버렸다. 그 믿음은 곧 가장 큰 착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착각이 파열되는 순간 아들은 평생 참아온 단 한 문장을 나에게 남기게 된다. 이혼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것은 부부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
두 사람이 선택한 사이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는 태어나며 만들어진 필연이기 때문이다. 그 필연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평생 배우자에게 당한 상처보다 100배는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민호는 이혼 과정 내내 조용했다. 말을 줄였다기보다 말 자체를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조용함은 진정이 아니라 붕괴의 징후였다. 나는 그때 그 조용함 속에서 이미 예고된 폭발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폭발이 나에게 향할 것이라고는 끝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로 내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얼굴은 세상 모든 빛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기력과 분노와 실망과 허무가 뒤섞인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림자 같은 표정. 아들이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날.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도 앉지 않고 벽을 바라본 채 오랜 시간 숨만 내쉬었다. 그 긴 숨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억눌러 왔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마지막 선을 넘을 준비. 나는 그의 뒤에서 조심스레 시선을 두었지만 입을 떼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망쳐온 것들이 모두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언젠가 시작될 말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아들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진 채 천천히 몸을 굽혔다. 그 자세는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사람이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은 순간 자기도 모르게 취하게 되는 자세였다. 나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들의 숨결이 흔들리는 걸 보며 나는 그 흔들림 속에 숨어있는 감정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나를 향한 무언가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너무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입을 떼지 않았음에도 나는 들을 수 있었다. 그가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말을. 그 말은 내 평생을 뒤흔든 문장이었다. 엄마 때문에. 아들의 입술은 그 말조차 소리로 내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그 아이의 눈 전체에서 폭발하듯 쏟아지고 있었다. 말이 없어도 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민호는 서정에게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나에게서도 상처를 받아왔다는 것을. 아들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은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평생 억눌러온 감정을 처음으로 단 한 사람에게 완전히 드러내는 부서진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표정 속엔 아이였던 민호가 아니라 평생 자신이 누군가의 선택에 따라 살아왔다고 깨달아버린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손에 없었다는 절망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무너졌다. 그 아이의 눈빛 하나로 그동안 쌓아놓은 삶 전체가 나에게서 산산조각 나는 느낌. 아들은 그 뒤로도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어깨를 떨며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고 그 단순한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 짧은 호흡들이 외침보다 더 크게 나를 찔렀다. 그날 아들은 집을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엄마로서의 역할이라는 문까지 함께 닫아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서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이혼 때문도 아니라 아들의 눈 안에서 평생 포장해왔던 나의 선택과 사랑이 실은 그 아이에게 틀이었고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민호는 연락을 끊었다. 나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아들이 선택한 삶. 나는 평생 아들의 삶을 대신 선택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이 선택한 길에서 나는 단 한 발짝도 따라갈 수 없었다. 그 때문인지 더 깊은 배신감이 밀려왔다. 배신한 것은 누구였을까? 아들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에도 나는 그 질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모른다. 단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날 아들의 침묵 속에서 터져나온 말 없는 고백은 앞으로 내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아들이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다. 조용함 속에서 들리는 것은 내 숨소리와 시계 초침뿐이었다. 그 소리들은 마치 내 삶이 얼마나 오래도록 누군가를 위해 돌아왔는지를 일깨우는 경고음 같았다. 나는 하루 종일 누워 생각했다. 책상 위, 침대, 부엌, 거실 모든 곳에 아들이 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아들이 남긴 것은 말없는 상처와 무거운 공기뿐이었다. 손에 잡히는 물건마다 아들을 떠올리게 된다. 어릴 적 교과서, 성인이 되어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 출장 갈 때 쓰던 가방까지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무언의 고발처럼 느껴졌다. 나는 깨달았다. 평생 나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나는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 삶 전체가 누군가를 위한 설계였고 내 행복은 언제나 뒤로 미뤄졌다. 아들이란 존재가 나의 모든 기준과 판단을 정당화해주는 근거였다. 그 근거가 사라진 지금 내 삶은 텅 빈 원룸처럼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공허 속에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답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눈빛이 떠오른다. 그 눈빛 속에는 실망, 분노, 배신,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 눈빛이 내 얼굴 위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조각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누가 대신 막아줄 수도 없었다. 평생 내가 만든 선택들이 이 눈빛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나는 생각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는 말은 과연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내 자존심과 기준을 지키기 위한 핑계였을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아들이 남긴 흔적과 그 눈빛 속의 의미가 내 남은 인생을 압도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습관이 무섭듯 평생 누군가를 지키며 살아온 몸과 마음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쓰던 물건을 정리하고 사진을 치우고 방 하나를 비우는 동안 나 자신을 마주했다.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나는 알았다. 지금의 나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처음 마주한 존재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신선했다. 나의 인생이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러나 자유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공허와 외로움, 후회와 회한이었다. 나는 이제 혼자 서야 한다. 아들은 나를 떠났고 서정은 이미 주변부가 되었으며 남은 것은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할 남은 시간뿐이었다.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빨갛게 물든 하늘이 마치 내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비록 아들이 떠나고 내 삶은 공허해졌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날들을 나를 위해 살겠다. 그 다짐 속에 아들과의 모든 갈등, 며느리의 배신, 평생 쌓아온 후회가 조용히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나와 아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서서히 재배치될 것이었다. 그 재배치가 또 다른 갈등과 상처를 만들지라도 나는 이제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점은 오늘 텅 빈 방 안에서 스스로 마주한 나 자신이었다. 아들이 떠난 집은 이제 정말 나 혼자의 공간이 되었다. 고요하고 적막하며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동안 쌓아온 습관과 의무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손끝에서 흘러나가듯 사라졌다. 나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에 드디어 답을 찾았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사실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아들은 이제 나 없이도 살아가야 하고 나 역시 내 삶의 중심을 되찾아야 한다. 나는 조금씩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에 스며드는 순간 커피 한 잔의 온기, 책장 속 오래된 책에서 느껴지는 기억들.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자유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유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온다. 아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만든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이 흔들린 사실, 그리고 나를 향한 원망과 실망. 나는 그 그림자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직면했다. 아들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 거리만큼 나는 내 삶의 중심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아들을 향한 집착과 통제는 이제 끝낸다고. 그를 걱정하고 관리하는 대신 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이제서야 비로소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안도감과 이 모든 것이 나의 결정과 책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멀리서 살아갈 것이다. 결혼 생활, 이혼, 재정적 충격. 모든 경험이 그의 삶 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그 흔적을 지우거나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흔적 속에서 아들이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다. 그 거리두기는 아프지만 필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남은 날들은 오로지 나를 위해 나의 판단과 선택으로 살아가겠다. 그 다짐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들 없는 집, 아들 없는 삶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어둡고 긴 세월 속에서 잠시 잃어버렸던 삶의 중심을 나는 되찾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